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그 미국의 1100년도, 1900년도 초에, 1900년도 초에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한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윈슬로우 호머의 수채화 작품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서없는 몇 마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상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학생분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엇을 하든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학창 시절에 뭔가 그 집중도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그런 어떤 집중도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해서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함으로 해서 공부에 그 좋은 결과를 드러내지 못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그 직업군이라는 것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맞추어서 서열이 이렇게 배분되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 이렇게 밀린, 경쟁에서 밀린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뭔가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제 얻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컴퓨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어떤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예,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기왕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우선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맑게, 투명하게 발전해 가기 위한 그 환경으로서는 이 수채화가 참 좋아요. 뭔가 불필요하게 묘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뭔가 그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없고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고 그런데 수채화, 특히 이 호머의 수채화 같은 경우는 아주 담백하죠.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시원시원한 어떤 그 필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뭔가 활기가 느껴지면서 결국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폐쇄되지 않고 암울하지 않고 활력이 느껴지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두뇌가 더 명확하게 명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윈슬로 호모의 그림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것도 보면은 물에 뜬 그 나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뒤에 숲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주제는 있어가지고 주제는 좀 더 꼼꼼하게 그려내는 것이고, 이건 좀 더 색깔이 좀 무거운데 이런 그림보다는 조금 맑은 그림이 좋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묘사가 많이 들어간 것이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유화인데 유화의 어떤 투박함이 또한 뭔가 그 정신을 맑게 깨게 하지는 못하죠. 이것도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마찬가지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정신을 뭔가 한쪽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윈슬로우 호머의 그림 중에서 일단 맑은 수채화의 느낌 그런 거를 쭉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이런 것도 괜찮고,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야, 투명하다, 선명하다, 맑다, 이런 느낌들,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오죠.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고, 공부하는 그 방안에도 이렇게 액자로 걸어 놓는다면 아주 좋은 그 정신 수양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 놓고 뭔가 이제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선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공부에 대한 그 선택의 질이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전문적인 책, 아주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아주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끝까지 버텨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두꺼운 책이 아니라 아주 얇은 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고 편한, 쉽게 얘기한 그런 어떤 기초 관련된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는 것이죠.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를 해서 이 책은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그 연륜이 된다면, 깊이가 쌓인다면, 그 기본적인 그 내공을 쌓기 위한 기본 소양은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더 두꺼운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겠죠. 넘어가는 속도,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을 숙달하기까지는 보통 한 3권 정도 아주 기초적인 얇은 책을 한 권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책을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서 좀 더 전문적인 두꺼운 책을 한번 사서 보는, 그렇게 한 3권 정도를 독파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 공부든 아주 쉽게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드림위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는 방법을 알겠다, 공부하고 싶다 한다면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사지 마시고 얇은 책을 먼저 사서 가볍게 공부를 해서 전체적인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을 공부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공부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가장 얇은 책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파를 하는 것이죠. 아주 편한 마음으로 두세 번 독파를 해서 확실하게 그 책의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책을 또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책을 떠들어 보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 교과서를 우리가 일반 소설책을 보듯이 부담 없이 쭉 본다면 뭐 2, 3일이면 충분히 다 누구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1년이 넘도록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학생들도 거기에 숙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새 학기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그 공부에 필요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10권 정도를 받았으면 그 뭐 2월이나 3월 정도 개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교과서를 쭉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를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감을 잡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진도는 진도대로 따라가면서 무관하게 좀 더 전문성 있는 책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50페이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참고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 일주일에 공부를 뛰겠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7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30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일주일이면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교과서를 공부하는,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이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두뇌의 기능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기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잘 외웠다 하더라도 그 암기력이 오래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기억력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만큼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한 페이지를 완전히 외워서 나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소설책을 읽듯이 줄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줄을 쳐가면서 나가는 것이죠. 뭐 줄 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이건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들어갈 때는 그 줄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또 부담 없이 쭉 한 번 또 읽고 그러면 2번 읽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내가 줄친 부분은 알게 모르게 머리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3번을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뭐 어느 과목이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책이라 하더라도 그 과목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편안하게 읽는다면 누구든 쉽게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과목에 충실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 가다 보면 뭔가 그 어떤 진도에 대한 부담감, 또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되니까 아무래도 긴장해서 외우게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중심을 갖고 뭔가 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공부 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이다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1,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3학년 때 들어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소기의 그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잘 훑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5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도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되겠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아주 간단한 얇은 책을 사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초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라든가 국사, 국어 이런 식으로 단시간에 공부가 가능한 과목들은 처음에는 쭉 선별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죠. 뭐 일주일이고 그렇게 시간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3학년 들어와서 10개월간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과목 한 과목 완전히 마스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국사책을 딱 떼었으면은 딴 거 다 포기하고 국사책을 그냥 완전히 딸딸딸딸 외울 정도까지. 3월달에 그렇게 국사책을 잡고 있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3월달에 그 책을 국사책을 완전히 외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까마득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5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순별적으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뭐 이런 것들을 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한 일주일씩 단위를 분리를 해서 일주일 동안은 국어, 일주일 동안은 국사, 또 일주일 동안은 뭐 사회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수학이나 영어 같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들은 꾸준하게 하루에 몇 단계씩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공부하는 것이 국어면 국어,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학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 뭐 국사라든가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과목 전체를 마스터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마스터하는데 넉넉 잡고 2주가 걸렸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진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2주가 끝나면. 그럼 처음엔 2주가 지났지만 같은 과목을 같은 진도로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처음에 2주 걸린 것이 그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주가 14일이니까 한 10일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10일이 아니라 한 8일 정도면 전체 과목을 또 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반복해서 그럼 또 그 다음에는 한 뭐 5일 정도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됐을 때는 같은 과목을 쭉 공부하는데 그냥 페이지를 줄줄줄줄 넘기더라도 이 페이지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각 과목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별도 체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노트를 해야 되겠죠. 노트를 쭉 해서 처음에 노트한 것과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중요한 노트를 한 부분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 더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노트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사 한 권을 총 망라해서 공부하는데 뭐 한 5페이지 정도 중요한 요인이 내가 잘 모르고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5페이지 정도가 됐다면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 같은 노트를 해놓은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색으로 체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한 과목으로 쭉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까지 전체 과목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두꺼운 전문 책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이 책 저 책 같은 과목 국사책이라 하더라도 전문 과목을 뭐 여러 권을 꺼내 책을 쓰고 또 책을 공부를 하고 또 인강도 듣고 뭐도 듣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강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저 학원의 강사들, 그 중에 아주 탑 클래스로 가는 사람들은 인강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돈을 버는 게 수십억을 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부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잘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남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 불안한 감정에 자기도 거기에 휩쓸리고 해서 뭐 그런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하고 인강도 보통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2, 30만 원씩 내고 뭐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투자하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엔 아주 쉬운 책을 두세 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확실해졌을 때 좀 더 어려운 책을 한 권 잡아서 그걸 또 두세 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과정을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시 공부를 쭉 해서 한 8월 정도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 띄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기초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책은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을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책을 가지고 또 똑같은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두께면 한 10일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을 잡지만 실제 하다 보면은 10일이 아니라 한 5일만 해도 그 전체적인 책의 규모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한 11월 말까지 하면은 한 2권 정도의 책을 적어도 20번 이상은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학이나 영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본다면 야 이거를 언제 공부하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하루에 내가 한 50단어씩 외우겠다. 50단어씩 자기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기 위해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갖추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인 단어나 수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단어와 수거를 하루에 한 50개씩 외우겠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1500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뭐 10개월 10달이다. 그럼 15,000개.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50개를 외우고 그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0개를 외우고 그 다음 날은 그 전에 외웠던 거는 확인을 하고 다시 또 50개. 그 다음 날엔 또 그 전에 외웠던 걸 확인하고 또 새로운 거 50개.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3, 4일이 지났을 때는 하루에 150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기본 학습법은 반복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한번 딱 외우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공부의 기본은 반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책을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도 그와 같이 처음에는 아주 손쉬운 것을 사서 전체적인 감을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것을 잡아서 감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배우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채화를 배우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형태를 재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드로잉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입체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색깔을 이런 색은 어떻게 이런 색은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만드는지도 알아야 되고 근경과 원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구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딸딸딸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를 해버리죠. 자기는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취미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볍게 전체를 다 감을 잡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가르치는 그 취미 분들도 이제 그림을 그렇게 가르치죠. 처음에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으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냥 편하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수채화도 드로잉도 뭐 콘테로도 그리고 목탄으로도 그리고 연필로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다 해보고 서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가 유화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수채화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유화도 또 해보는 것이죠. 아크릴도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을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선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전체적인 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머리에서 이제 캐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전체를 다 확인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을 하는 데는 한 달 정도면 돼요. 또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그럼 전체를 감을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응용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응용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이를 성장시킬 때 언제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도 보면은 아주 젊은 부모들은 욕심이 과해서 유치원 시절부터 뭐 영어를 가르치고 영재 과목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참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학습력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한 인생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한 3살, 4살까지는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절대 아이한테는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한 4, 5살 정도 됐을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공부라는 것도 너무 부담감을 주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이 눈에 오는 그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6살, 7살 정도 됐을 때는 물론 여기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교육법까지도 이제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뭔가 기본적인 이해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숫자에 대한 거, 한글에 대한 공부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우선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쌓이게 돼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좀 더 미리 사전 학습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과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유치원 과정 때 좀 더 미리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매 단계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좀 더 반복 학습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완전하게 외우려고 몽둥이를 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다음에 또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자 그러고 또 쭉 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넌 이런 것도 모르니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책망하지 말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아이를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 먼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번 늦으면은 4번 5번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왜 4, 5번을 가르쳐도 모를까 이런 식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 내 아이가 이해도가 늦다고 해서 이해도가 빠른 아이보다 내 아이가 능력이 없다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해도에 대한 흥이 아직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늘 여유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학년에 맞추어서 그 진도를 그대로 이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열등감에 안 빠지고 뭔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하게 되고 그 각 과목을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따라하고 또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뭔가 자기 또래에서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가르친다거나 해서 저 아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린다. 같은 또래에서 이제 그런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더 업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림을 가르치든 음악을 가르치든 아니면 뭐 운동을 가르치든 그래서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도 남들보다 나는 잘한다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한계 정도는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과학에 관련된 학습 뭐 이거 만드는 조형학습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각 학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그 주눅 들지 않고 나도 저 아이보다 이런 면에서는 월등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넌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죽지 마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기 안 죽는 게 아니고요.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죽지 않을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들어가서 역시나 또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항상 반복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무엇이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느긋하게 천천히 멈추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학습법이 있을 때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어떤 공부의 습관이 길들여진다면 초등학교 때 그게 길들여진다면 중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그 진도를 스스로 따라갈 수가 있고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학원 교육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학교 교육은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물론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러한 일종의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수채화를 많이 보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